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주민 불락이 있습니다. 그게 뭐나 이제 그 쌀이 정확히 도착했는가 이제 국제기구국 아니면 지원한 단체에서 요원들이 와서 그걸 체크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쌀이 정확히 공급돼서 마지막까지 갔는가 하는데 거기 이렇게 준비된 마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주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하라고 준비시키는 거지 먼저. 쌀을 쫙 쌓았는데 그 사이에서 햇빛이 살짝 보인 거예요. 아니 햇빛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쭉 누계적으로 쌓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나니까 창 빌면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외무성 6국가 7국에서 1국본으로 있다가 2015년도 1월 달에 대한민국으로 기순한 한진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공무원 혜택과 동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북한 외교관으로서의 특전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다른 타 성중앙기관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북한 외무성에 입사하게 되면 우선 가족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나? 김정일 시대 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의 외교관들 속에서 출근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나니까 강석주 제1부상이 이 상황에 대해서 김정일한테 보고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강석주에게 북한에서 나는 제일 좋은 쌀을 북한 외무성 요원들에게 공급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북한 자체에 쌀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공급받을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석주가 그때 결심한 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국제 지원 식량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평양시에 공급하는 조건 하에 평양시에서 북한 외무성만 별도로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북한에서 공급되지 않는 배급 쌀을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기구들에서 혹은 인권단체들에서 보내는 지원 물자가 많잖아요. 북한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북한 외무성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것을 먼저 공급받는 거예요. 외무성 요원들이. 크게 혜택받는 것보다도 이렇게 북한이 처절한 환경 속에서 좀 온화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온 사회 자체가 먹는 것, 아사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조건에서 탈피하기 위한 이게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 다른 성기관도 같을 거예요. 북한 그 내에서 쌀 배급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북한 상황에서 봤을 때 큰 거거든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하게 되면 성중간기관에 우선 입사를 못합니다. 그 전에 제가 12살 때 평양 외고학원을 입학을 했어요. 그때부터 자기 이력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게 6.25하고 8.15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8.15 이전 시대인가 이후 시대인가 6.25 전쟁 이전 시대인가 이후 시대인가에 따라서 자기의 출신 성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라 하게 되면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 계기점에서 어느 시기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사회적 성분이 또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성분은 내가 북한 노동당에 입당할 때 나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간여가 됩니다. 우선 첫째 출신 성분과 사회 성분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를 봅니다. 8천, 12천까지. 가계부 내에서는 기본 보는 게 월남한 가족 구성원이 없는가 그리고 6.25나 8.15 때 일본이나 대한민국에 종사한 사람이 없는가 이런 것을 다 체크하고 그때 평양외고관에 입학할 수가 있고요. 김일성 종합대학도 같은 스텝입니다. 이런 스텝으로 해서 종합대학도 그렇게 입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성중앙기관이 있다, 당기관에 있다, 경찰기관에 있다 이런 부류의 요원들은 모두가 다 검증된 요원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2년도 4월 달에는 주체사상 세계대회에 동원이 됐어요. 그게 제가 그때 당시가 북한 외무성 7국에 있었거든요. 7국은 주체사상 대선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관이 주체사상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국제대회를 조직하고 아프리카나 라틴 미주, 동유럽, 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북한의 그 연구소조들, 선구사상 연구소조 등등을 관리합니다. 그러다 나니까 거기서 제가 한 1년 전부터 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창강산 호텔에 나가 있었어요. 제가 상무로서. 거기서 비밀리에 모든 그 대사관들의 지시를 주겠죠. 혹은 또 개별적인 그 외국의 인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든요. 초청을 해야지 이제 세계대회 그런 고려에 맞지 않아요. 북한 사람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런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에서 조직하게 있는 세계대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작동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메일과 우리들이 보내는 정보, 우리가 공전으로 보냈거든요. 공전이라는 것은 공개 암호 전문을 말합니다. 암전과 공전이 나누는데 공전을 보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암전으로 보내라. 둘째, 그리고 대사관을 통해서 해당 인사들에게 이 여지를 전달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좀 우아했어요.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서기묘적인 세계대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뭐 나라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여원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그때 그거는 북한 내부에서도 강화하는 것 같아요. 북한 내부 이제 장마당 실정이나 보게 되면 쿠쿠바카마가 없는 집이 없거든요. 북한 내무성 여원들의 집에도 대부분이 쿠쿠바카마가 다 있을 거예요. 편리하잖아요. 우선 첫째. 그러니까 우리도 해외 나가서 처음으로 구입하는 게 쿠쿠바카마예요. 북한 내부에서는 우리한테 컨트롤을 주죠. 북한 대사관에서 우선 첫째, 삼성 핸드폰을 쓰지 말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핸드폰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대사관에 나와서. 그렇지만 첫째 비싸거니야. 둘째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삼성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관, 북한 대사관 여원이라 하게 되면 핸드폰을 다 두 개씩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그 나라 주재국에 등록된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하나는 공개용이고 하나는 어떤 용이나 주변에 자기 지인들이 나와 있잖아요. 해외 주재 대사관들에 국외 전화를 걸어서 혹은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지인의 전화 걸어서 북한의 내부 상황을 체크한다든지 제 가족의 상황을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전화를 두 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전화가 대한민국 전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모르나요? 중앙당 이런 데서? 모르죠. 그리고 원래 북한 내부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서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에다가 핸드폰을 원래 보관시켜 놓고 나갔다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북한 내부에 이제 그 삼성 핸드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면 해수가 당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온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뭐 사상 검토라든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원들이 중국 대사관에 자기 핸드폰을 보관해 뒀다가 한 3년 지나서 다시 나갈 때 그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다시 해외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가 틀리거든요. 대한민국의 핸드폰 시스템 안드로이드 체계하고 북한의 핸드폰 시스템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또 가지고 들어간다 쳐도 거기서 할령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북한 내부에 있을 때에는 고영한 그 선생님이나 이런 이름난 첫째로 북한 내무성에서 탈북한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사례나 어떻게 돼서 탈북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걸 FE제도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정상적인 업무 시간이나 이럴 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북한 내무성도 북한도 전투가 많잖아요. 무슨 충성회전 뭐 이런 게 많으니까 농촌지원 전투라고 나가요. 근데 북한 내무성은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형식상 한 10대 명 나가거든요. 그 성에서. 그때 나갔을 때 이 외교관들은 북한 내부의 주민들하고 격패를 시켜요. 같이 일을 안 시키거든요. 별도로 일하면서 이야기 줄거리가 있잖아요. 뭐 매일 같은 리페토리로 일과가 지나가니까 그럴 때 담은 고영한 선생님이랑 현성일 분이랑 탈북한 분들이 어떤 과정을 돼서 탈북했고 거기서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이 정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탈북민에 대해서는 있다는 자체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그 탈북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된다 이 정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회의감, 반발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김정일 때나 김일성 때는 외교관이 조금 프라우드라는 게 조금 있었어요. 좀 그래도.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외교관들에 대한 검열 통제가 더 강화되면서 외교관들이 거기서 동요를 많이 느껴요. 그리고 환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북한 외교관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서 해외 생활을 하면서 시야가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쿠바나 지금 쿠바 대한민국하고 수교를 했지만 쿠바의 자본주의화 과정, 개혁개방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쿠바의 개방은 베트남이 많이 조언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조언을 받아서 쿠바가 이렇게 되는데 베트남, 중국의 사례, 스위스의 중립국 사례 이렇게 북한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국가대표들도 파견을 했어요. 그렇지만 김정은이가 정당에는 처음에는 그런 개혁개방에 말하자면 그 행태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가 이 정권,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이나 그 할아버지 김일성의 그 답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강압적이고 압력적인 그런 행정적 컨트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외교관들이 탈북하지 않나. 미래가 없잖아요, 거기는. 개개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적된 가정의 폭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발현되지 않거든요. 기존에는 김정일이나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쑥 쌓이는데 하나의 촉발되는 계기점이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이 계기점이 촉발이 되면서 이게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기존에는 연좌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가족도 있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세계에 대한 그 정보도 많이 뭐 알고 있다 하지만 직접 제가 겪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동요하고 주저하다가 자기한테 덜발적인 상황이나 자기 상황이 변화되거나 하게 되면 여기에서 결심을 채택하고 대한민국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 순간적인 바로 즉흥적인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요. 그전부터 축적된 감정이 어느 계기점에 폭발한 것이에요. 이게. 참다. 그렇죠. 참다 이게 어느 순간에 폭발이 되니까 거기서 결심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과 그리고 부모로 형제들 다 이렇게 연좌제에 따라서 더 험악한 악한 사정에 있는 걸 알면서 북한을 버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독재 체제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나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우리는 순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을 거예요, 다. 김정은이 북한 노동당에다가 통제나 검열을 강화하라. 통상적으로 북한 노동당에서 당생활 지도관에서 북한 대사관에 검열조로 나옵니다. 그게 없어온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도 2년에 한 번씩인가 뭐 말씀 집행 과정이나 대사관 당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검열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위성도 정기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나오는데 이 횟수나 이 질적 강도를 더 높이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또 북한 내부에서 외교관들에 대한 그 선발 기준 대단히 엄격하거든요. 자기가 근무한 근무지에 3명 정도의 사인을 다 받아야 되고 그러면 저 겉에도 대통신관리국, 6국, 7국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도 또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졸업했으니까. 평양외고학원에서의 기존 평정서를 또 봐야 되거든요. 이 모든 걸 보는 과정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유학생들이 제일 좀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북한 대사관 요원들이나 무역 3, 4부 일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고 대사관의 그 주의 반경 아니면 대사관 내부에서 활동을 하니까 눈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유학생들은 자기 대학교 기숙사에 가서 현지인과 같이 있던지 아니면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 나니까 예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생활 환경에 대해서 또 대사관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많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북한이 제일 그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북한의 유학생들이거든요. 혹시 동요하거나 주조해서 제3국으로 탈출하거나 대한민국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 최근에 들어와서 북한의 고해충의 탈북이나 이런 것들이 빈도가 많아지면서 이 용량이 이 여파가 이제 유학생들까지 가리라고 타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게 유학생들도 많이 탈북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 그 당국은 유학생들을 지금 방학철 아니에요. 이 방학철을 계기로 모두 들여와서 사상투쟁이라는 걸 벌려요. 사상투쟁을 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아 비판을 시키겠죠. 그 속에서 또 몇 명은 추려내가지고 엄중한 처벌을 주는 거예요. 처벌을 줘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저렇게 살다가는 북한 내부에 있는 우리 부모들이 다치겠구나. 이렇게 심리적 압박감과 함께 두려움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내보낼 거예요. 다시 내보내서 컨트롤도 강화하고 좀 더 죄일 거예요. 조직 생활을. 기존에도 평양외고학원 다닐 때나 김일성 종합대학 다닐 때나 우리는 해외에서 근무한 그 요원들의 자식들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해외에서 돌아가는 정세나 그리고 인터넷 사용 그리고 의료품까지도 우리는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학생 때부터 해외에서 유학은 아니고 부모님 따라 같이 나가서 그 주재국의 고등학교나 이런 데 다니다가 도중에 온 그런 학생들은 자기가 느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거든요. 우리는 또 그게 신기하잖아요. 내부에서만 딱 갇힌 국에 살았으니까 야들이 인터넷도 하고 편지도 보고 자유분방하게 하고 사고방식도 우리하고 틀려요 벌써. 그래서 그때 많이 자들은 우리하고 많이 틀리다 하고 느끼면서도 절차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동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는 것 자체가 외국어에 대해서 배우고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하다 나니까 좀 더 쉽게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문화나 그리고 이런 환경이나 인터넷이나 하는데 접촉할 기회가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외교관 시절에 많이 만나보았어요. 우선 제가 7국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주체상 대선전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적인지는 모르겠는데 타국에 가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게 국적을 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주체상 연구 서조나 이런 데 망라된 분들이 있어요. 좀 적극적인 분들. 그분들이 북한 평양으로 들어와요. 그분들하고 미팅이나 면담을 조직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들의 역량을 주거든요. 북한의 주체상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만나본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는 원래 2인 1제로 움직여야 되는데 홀로 움직이면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접촉 기회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만난 거는 공식 석상이 아니고 일반 행로에서 여행객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여행객들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분들은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대번에 알아보시더라고. 말씨가 우선 대한민국 말씨하고 좀 틀리니까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저도 호기심 있게 많이 들여다봤어요. 제가 만나본 지금도 만나뵈면 진짜 반가운 분들이 계신데요. 베트남에 있던 그 원불교 말하자면 전파하기위해서 처음 파견되신 여성분이 계셨어요. 대한민국에 들어오신지 모르겠는데 그분하고도 인연을 많이 가졌거든요. 제가 원불교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요. 그때는 단지 북한의 외교관이다 하니까 여러 가지 세계적인 폭넓은 상식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지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한 분 기억에 남는 게 베트남에 삼성 핸드폰 공장이 건설되지 않았어요. 그분들과도 좀 접촉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대한민국 돌아간다. 근데 저라는 게 그래도 같이 친했는데 또 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양 담배를 한 10가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랑 이 채널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시면 한번 만나뵈면 좋겠어요. 그거는 북한이 지금 두 개 국가로 주장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 관계에서 큰 틀에서는 남북 관계고 작은 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들과의 소통과 연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남북 관계에 많이 관련성이 있어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대화 모드로 가게 되면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대한민국 국민들과의 접촉을 허용해주고 정부적 차원에서도 경협이나 이런 걸 진행하잖아요. 남북 관계가 이제 딱 단절된다 하게 되면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한 상황이 북한이 지금 두 개 국가로 가는 상황에서 북한은 대한민국하고 철저히 고리를 두려고 할 거예요. 이 고리를 두려고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거예요. 북한의 두 개 국가 정책이 이제 고차가 된 다음에 그 차후에 대한민국 국민들과의 대화나 소통의 문제에서 조금 변화가 있겠는가 하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지금 당장은 경직된 상태예요. 지금 북한은 두 개 국가를 고차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 지켜봐야 되겠죠, 좀 더? 어떻게 북한의 두 개가 정책이 실현 가능한가 못한가 하는 것이 차후에 이제 결정이 날 거예요. 그 결정이 난 다음에 남북 국민들 사이에 그러면 대화와 소통의 장이 열리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우리 조선반도의 정치 경제적 특수성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분단국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종전 상태거든요. 대결 상태 구도에서 이게 대한민국은 경제력이 장성했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북한의 우위이기 때문에 이게 북한을 저런 눈길로 바라볼 수 있지만 북한은 소외된 자세거든요. 동생의 자세에서 가난한 자세에서 바라볼 때 신경질 부리는 게 북한이 되지 않을까요? 잘 살고 재산이 많은 대한민국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너그러운 자세를 표할 수 있지만 북한은 못 살고 쭈그라들었기 때문에 형의 눈치를 보면서 앵돌아지는 거죠. 개개인 인간과의 관계나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자주 정책을 바꾸면서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외부 정보를 많이 캐치했다는 걸 인지한 것 같아요. 북한 내부에 실질적으로 국가가 암만 통제를 해도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자본주의의 외부 정보가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인권 활동가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끊임없이 활동을 하거든요. 이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선 딱 꼬집어서 대한민국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대적관념을 심어주는 거죠. 북한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적국인 대한민국의 그 어떤 지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도 각성하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언론이나 소식을 TV로 본다든지 이렇게 대놓고 볼수 없는 소문이나 이렇게 건너 이렇게 듣는 거 국가 주민. 그렇죠. 하나의 그 풍문처럼 듣죠. 옛날에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TV나 이런 언론 매체나 보도 매체, 출판 매체가 없을 때 동네 사이로 이야기가 건너져 가잖아요. 그게 여담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그 그룹이 있어요. 와이프들은 와이프들 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 수준이나 이런 곳에서 동등하거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같이 다닐 거 아니에요. 북한도 그런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드라마를 네가 보고 새로운 소식을 네가 알고 이것을 상대방한테 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거의층의 와이프들은 일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집에서 쉬거든요. 전업주부인 거예요. 전업주부니까 오후나 이후 시간에 이분들이 모여서 앉아서 쇼핑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하거든요. 이런 계기점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계속 손길을 내밀지 않아요. 구원의 손길을 내밀거든요. 그러면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그럴 때일수록 북한은 계속 그걸 거절하고 차단하거든요. 그런 때일수록 북한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갈 거예요. 국제적으로. 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대화의 메시지나 혹은 구원의 손길을 계속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대한민국은 항상 포용적인 자세에서 북한을 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폭넓은 말하자면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북한이 받지 않았지만 이런 자세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속담에 가난은 임금도 구제 못한다고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지원물자를 보내도 그거는 북한 주민 모두에게 차려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차려질 수 있는 양이에요. 양은 있어요. 근데 며칠분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은 이것을 소수한 데 보내는 거예요. 소수가 누구나 북한 당국에 충실해야 되고 자기네가 이용 가치가 있는 집단. 첫째 군인이 아닐까요? 군인들에게 먼저 해서 군인들을 준비시키고 야들한테 자기 반발감을 없애려고 하려면 식량 공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자가 들어오게 되면 북한은 그걸 우선 군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 당국이나 국소수의 계층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 내무성 국제기구국에서 이거를 하거든요. 기구에 나간 북한 내무성 요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지에 나간 요원들, 유엔 규정에 북한 내부에 국제식량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주지하고 있는 경우에 요원들, 일부 요원들을 북한 요원들을 쓰어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유엔 조항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북한 사람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요원들이 다 외무성 요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당국의 지시를 받겠죠. 그 사람들이 북한 당국의 지시를. 그러니까 쌀을 공급하는데 국제사에서 몇만 톤이 들어왔어요. 북한은 그걸 벌써 몽땅 군인이나 서십 단위 몽땅 분배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기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쌀을 보냈으니까 자기네는 체크해야 되잖아요. 왜? 체크해야 그게 당위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고에다 한 벌 쭉 쌓은 거예요. 앞면만 큰 창고에. 근데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보갔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지 못하게 하나 그 앞에 경찰 하사관들을 시켜가지고 출입금지 교육으로 제정을 해놓는 거예요. 아야. 못 들어오게. 근데 그것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쌀을 쫙 쌓았는데 그 사이에서 햇빛이 살짝 보인 거예요. 아니 햇빛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쭉 누계적으로 쌓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나니까 창 빌면 앞줄만 쌓았거든요. 뒷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노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주민 부락이 있습니다. 그게 뭐나 이제 그 쌀이 정확히 도착했는가 이제 국제기구국 아니면 지원한 단체에서 요원들이 와서 그걸 체크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쌀이 정확히 공급돼서 마지막까지 갔는가 하는데 거기 이렇게 준비된 마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뭐 쌀을 어느 정도 분배해주고 밥을 다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거기에 맞춰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하라고 준비시키는 거지 먼저. 그러니까 쌀은 기본은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바라는 그런 지향점에서 그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 군대나 반대 세력에 좀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 관념에서 보았을 때는 북한이 어디까지나 자기가 믿는 기둥이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많이 의존을 해서 한 번은 러시아 쪽에 붙었다 한 번은 중국 쪽에 붙었다 하면서 자기네 실리를 챙긴다는 게 뭐예요? 식량 지원을 많이 받는 걸 거예요. 북한은 초보적이에요. 단순하고 자기의 대치물자라는 게 뭐 포탄이나 이런 군수물자밖에 없잖아요. 군수물자 수출을 더 많이 누리면서 특정 국가들의 여기서 식량 지원을 많이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탱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 등 유엔 국제사회에 대할 때는 두 개 국가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 두 개 국가로 가려고 하는 자체가 벌써 대한민국을 많이 우습게 한 거예요. 대한민국과 나를 좀 같이 넣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같이 넣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자기가 유리당하거나 이런 것에서 좀 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놓고 북한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미국이 많이 북한하고 대화하고 할 때 대한민국을 많이 우식하잖아요. 왜? 동맹국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의 이 부담감을 좀 줄여준다 그럴까요?
두 가지 국가로 가게 되면 두 개의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면 미국이나 다른 유관국들이 바라볼 때 대한민국을 의식하지 않고 북한이 두 개국으로 고차가 되게 되면 이거 협상이나 하고 북한이 정상국가로 올라서는데 좀 더 유리한 측면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두 개국가 노선을 버리지 않고 이 두 개국가로 꾸준히 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등 특정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교육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겁니다. 지금은 철저히 정책을 내놔서 유리할 때는 같이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이젠 철저히 딴 길을 가자예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제 좋고 나쁘는 관계는 어디까지나 이게 두 나라 각 사이의 정상국가로서 두 나라 관계가 이어진 상황에서 쌍무관계라 그럴까요? 그러면 쌍무관계가 한 민족이 아니라 쌍무관계의 역할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기존에는 우리가 하나의 영토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영토니까 하나의 영토 내에서 우린 형제고 혈육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두 개 국가로 인정을 한다는 거는 서로 별개 국가로 가자는 거예요. 별개 국가로 가면서 문화교류나 경제교류나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잖아. 이런 관계점에서 발전해 가자는 거예요. 민족이란 개념이 있어요. 종합대학에서 배워줄 때 민족이란 무엇인가? 그게 지역의 공통성, 핏줄의 공통성, 이렇게 언어의 공통성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북한이 이걸 주장하면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대학교 강의에서 제가 받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민족 개념에 대해서. 근데 그게 좀 깨졌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번에 사이다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북한의 상황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북한 정권의 흐름에 대해서 진솔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북한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이런 채널에서 구독자분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서 더 많이 소통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